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중 최저점을 찍은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최근 하락분을 만회하진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급등세를 보이자 외환 당국이 결국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당국의 구두 개입 후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혼조세를 보였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선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혔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PF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을 평균 20%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우주선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연중 최저점을 찍은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1% 넘게 오르며 반등을 모색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힘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도 5만 원 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코스닥도 전날 무너진 700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22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한국 증시가 패닉에 빠져든 가운데 증권가에선 대응 전략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 김보연 기자와 전화 연결합니다. 연일 떨어지던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가까스로 반등했습니다. 다만 낙폭에 비해 상승폭은 미미해 실망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7% 오른 2,418.8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94억 원, 2,707억 원어치 팔아치웠으나 기관이 나홀로 2,758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장마감 직전 4만 전자로 주저앉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38% 하락하며 4만 9,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 복귀입니다. 11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답한 영향인데 이날도 약 5천원어치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 주가도 전날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주식들이 조정된 데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영향으로 전일 대비 5.41% 빠진 채 17만 3천 원에 약세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7만 원대로 마감한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702.8까지 오르며 7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다시 상승폭을 줄여 전날 대비 1.17% 내린 681.56에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42억 원, 31억 원 내다 팔았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밸류에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 반등을 모색했지만 개인의 매도 전환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거래 대금이 여전히 미미할 뿐더러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재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경계감이 잔존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연구원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우리는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며 다음 달 초 한국 수출 증가율, 미국 ISM 제조업 PIM 등 뚜렷한 성장률을 확인한 후 움직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급등세를 보이자 외환 당국이 결국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최근 외환 시장 상황과 환율 전망 등 자세한 내용 금융증권부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확정 이후에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외환 당국이 결국 구두 개입을 결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아침 7시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사실상 원달러 환율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을 뚫고 올라가자 현 시점에서 구두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 부총리는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른 공조 대응 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두 개입은 보유 달러를 사고 파는 직접 계획과 달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환율 급등락을 줄이는 정책 수단입니다. 당국의 이 구두 개입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선 부근까지 상승했던 지난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네, 당국이 개입할 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통상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400원대는 이 외환 당국의 개입 시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난 4월 16일 이란과 이스라엘 확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찍었을 때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국장급 공동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당국이 중요하게 보는 요인 중 하나는 이 환율 레벨뿐만 아니라 환율 상승 속도와 그리고 시장의 투기 쏠림 규모입니다. 결국 이 10월부터 쭉 이어진 환율 추세와 현재 1,400원대 환율이 깨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시점에 구두 개입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시장 상황에 변화가 조금 있었을까요? 일단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발언 후에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 내린 1,403.6원에 개장을 했지만 1,400원 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상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력하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월부터 오름세를 보였는데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에 머물렀지만 트럼프 2기 집권 확정 후 달러 초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을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날보다 3.1원 오른 1,406.6원을 기록했고 장중 한때는 1,41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2022년 11월 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말까지는 1,400원대 환율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1,400원대 원달러 환율이 만들어진 배경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인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1,400원대 환율은 경제 위기와 동의어로 통했고 또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400원대 환율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당국의 개입 영향이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또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싹쓸이한 레드 스윗까지 맞물리면서 1,400원대 환율 흐름이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구두 개입 이후에 외환 당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이연아 기자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외환 당국 조치 의미와 전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혔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우스갯소리로 3억만 있으면 100억짜리 주택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 부실 우려가 컸는데요. 이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토지의 현물 출자가 가능하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해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토지의 현물 출자. 토지주가 땅을 파는 게 아닌 현물 출자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28년까지 PF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이 평균 20%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PF 사업이 고금리 대출 구조에서 자본 투자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토지주가 토지를 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하고 이번 PF 제도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부동산 산업이 선진화되도록 현재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토지비 비중은 20에서 40% 수준. 실제 시행사들은 3%의 자기 자본만 가지고 나머지 토지 비용은 10%대에 이르는 고금리 브릿지 대출을 이용해 조달해 왔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출자 형태로 PF 사업에 참여하려고 해도 현물 출자 시 법인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출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양도세 과세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늦춰 토지주가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지 현물 출자를 통해 현재 3% 수준인 자기 자본 비율을 30%까지도 높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연 10%대 고금리의 브릿지론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 인허가 현황, 자금 조달,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개선안이 시장에 안착하면 사업비 절감과 사업 안정성 제고,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올인하기보단 성장성이 높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우주선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혜란 기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법인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가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8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8기가와트시는 약 80만 가구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공급되는 제품은 전량 북미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체결을 발판 삼아 배터리 공급 외에도 제조, 운영관리, 유지보수까지 ESS 통합 솔루션으로 영역을 확장해 북미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북미 지역 ESS 시장은 2023년 55기가와트시에서 2035년 181기가와트시까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ESS 시장 선점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과 미국 미시간주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중국 남경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은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전환해 지난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캐즘 장기화에 대응해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래 먹거리 승부처인 인공지능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통한 수익화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해외 기업의 안방을 뺏긴 네카오가 AI 시장 주도권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내년 초 AI 서비스 카나나를 출시합니다.
카나나는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정 알려줘라고 요청하면 대화방에서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을 알려주고 데이트 일정과 장소를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올 4분기 AI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출시합니다. 네이버도 각종 서비스에 AI를 도입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자체 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 검색에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공개하고 개인 맞춤형 추천을 통한 쇼핑 검색 앱도 출시합니다.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상품의 탐색 시간을 줄여주고 쇼핑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용자 개개인이 원하는 컨텐츠와 상품 등을 소비하는 데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고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생성형 AI 수요가 급증하며 돈이 되는 서비스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에서 생성형 AI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670여만 명, 반년 사이 250만 명이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중 절반 이상이 미국 오픈 AI의 챗 GPT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 생성형 AI 시대 국내 토종 빅테크들이 시장 점유율을 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2년간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트럼프 당선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 현상이 완화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2기에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불황의 터널 속에 갇혀있는 석화업계가 트럼프 당선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원재료인 국제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석유화학 제품이 중국산에서 국내 기업들의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석유와 석탄, 가스 등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백악관 내 관련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에너지 차르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원유 생산 확대에 사우디 감산 완화 가능성이 겹쳐 국제 유가는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유가가 안정되면 제품 가격과 생산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가 개선되게 됩니다. 8월 중순 평균 $80를 찍고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중국산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중국산 석유화학 제품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 틈새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그룹의 캐시카우를 담당하던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최근 2년간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분기는 국내 석유화학 빅4 중 3개사가 적자 전환하며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응해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도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늘려나가며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변화가 국내 석화업계의 위기를 벗어날 모멘텀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대부업자들을 대거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수천 곳의 대부업체가 퇴출당할 위기에 놓이면서 저신용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더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 대부업법 개정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제 열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 현장 점검 회의에서 등록 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는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 영업 중인 대부업체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두고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기준이 대폭 올라갑니다. 개인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당국은 현재 대부업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자격 미달인 영세 대부업이 난립하면서 서민금융 피해가 증가한다고 보고 우량성과 건전성을 갖춘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부업체는 8,500여 개에 달하는데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 절반가량이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퇴출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가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보루인 급전 창구를 더욱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대부업체들도 법정 최고금리 규제와 고금리 등으로 업황이 악화하면서 대출을 줄이고 있는데 대부업체가 대거 퇴출되면 공급이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8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약 50%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불법 사금융만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부업 등록 강화하면 기존에 이렇게 느슨하게 영업했던 업체들이 다 그 사업을 접거나 뭐 외국계 같은 경우는 철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급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부업 금융 지원해주는 업체가 주니까 서민들이 이제 제도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부업 이용하려는 분들이 수요는 있는데 이제 공급자 주니까 결과적으로 지원이 악화될 수 있는 거죠. 대부업법 개정이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지 아니면 서민들의 급전 창구를 극도로 위축시켜 불법 사금융 양산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면세점 업계가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면세점을 찾는 고객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면세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특허 수수료 감경 조치도 끝나게 돼 업계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일제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내 주요 면세점들.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이어졌던 업황 부진이 계속된 탓입니다. 가장 먼저 3분기 실적을 낸 호텔 신라는 면세점 부진으로 영업 손실 130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38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 DF도 같은 기간 16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현대면세점은 시내면세점 실적 부진으로 80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면세점들은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 특허 수수료 감경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특허 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 업계는 특허 수수료 감경으로 연간 약 35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감경 혜택이 연장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도 기존 고정 임대료 방식 대신 여객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등 기준을 바꿔 면세점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 방문 관광객은 전년 대비 33.4% 늘어난 146만 4,300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지만 외국인 1인당 매출은 지난해 9월 169만 원에서 올해 108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여객수가 면세점 매출로 직결되지 않은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등 가성비 높은 매장을 찾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면세점 업계는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생존을 위한 묘수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가 성공적으로 교체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주식회사 신세계가 SSG닷컴의 신규 FI, 올림푸스 제1차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올림푸스 제1차는 KDB 산업은행, 신한은행, NH투자증권 등 은행권 6곳과 증권사 4곳이 참여한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이들은 기존 FI가 보유했던 SSG닷컴의 지분 30%를 양수하게 됩니다. 주주 간 계약의 계약 금액은 1조 1,500억 원이며 주식 양수도는 오는 2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투자가 유치 성공으로 이커머스 시장을 정면 돌파할 성장 동력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수익성을 개선하고 플랫폼을 고도화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업 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